예, 이 시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국제 동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플라스틱 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친화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생물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 화학 합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유래 난분해성 플라스틱, 화학 합성 난분해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연계에서 100%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게 어디서 어떤 원료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매스 유래, 한마디로 그 동식물성의 원료를 이용해서 그 모노마 에틸렌을 뽑아내고 그걸로 또 폴리머 고분자를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진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냐,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O, 화석 연료는 사용을 안 하지만 그 플라스틱이 남문해란 전제가 됐을 때는 저는 별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요. 하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화석 유래냐, 바이오매스 유래, 화석 유래냐, 바이오매스 유래냐, 또 그게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자원화해야 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분해성 이쪽 위에 쪽은 어쨌거나 분리배출 해수를 해서 하여튼 재활용을 해줘야 된다. 물질 재활용을 하든지 에너지 재활용을 하든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 100% 생분해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됐을 때는 어떤 퇴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토양이라든가 물에 들어갔을 때 100% 생분해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잔존을 하지 말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위쪽보다는 아무리 바이오매스 유래로 만드는 남분해성 수지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밑에 쪽을 선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생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바이오매스 유래냐, 화석 유래냐, 화석 유래냐, 뭘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생분해가 되고 안 되고 나눠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해수가 가능하냐, 해수가 불가능하냐는 관점에서 또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게 해수해야 될 곳이 있고 해수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 관 지하에 매설되는 거, 해수가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 포장 일반 가정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수가 쉽겠죠. 그래서 해수가 가능한 것과 해수가 불가능한 건데, 이게 내구재냐 비내구재냐, 내구재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쓰는 것들을 얘기해요. 오래 쓰는 거. 그리고 비내구재라는 거는 금방 쓰고 많은 것들이에요. 1년 이내 쓰고 많은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용 비닐 있잖아요. 그걸 멀칭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분해가 되는 게 좋죠. 생분해가 탁 돼서 그냥 분해가 딱 돼버리면 그 더 이상 농업 분야에 비닐이 날려다닐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해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생분해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해수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비내구재에 대해서는 생분해를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생분해냐 비생분해냐가 또 중요한 관점이다. 근데 생분해성 수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크게 보면 미생물계, 천연물계, 화학 합성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미생물계, 천연물계겠죠. 어차피 이거는
네, 동식물성 유래이기 때문에 금방 분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석연료 유래 석탄 석유를 이용해서 또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생분해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잔존되면 안 된다는 거죠. 폴리락산이 대표적입니다. 폴리락산은 처음에는 미생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결국은 폴리락틱 애시드를 갖다가 합성을 하고 그걸 갖다 고분자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즘은 화학 합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도 생분해는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생분해 플러스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재활용하는 이걸 필요할 때는 생분해성 수지도 재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생활계 폐기 생활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생분해로 대체시키고 필요하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재해수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뭐 퇴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계에서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우리가 폐기하게 되면 재활용할 건 해주고 정 폐기할 수밖에 없으면 분해를 해서 자연계 내에서 CO2, H2O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거는 국가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분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총칭을 해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총칭을 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생분해되는 것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서 제조되는 것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이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된다. 근데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분해가 되는 난분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지만 난분해가 전제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이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뭐 화석연료든 뭐든지 원료를 하지만 자연계에서 100% 생분해가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계열로 구분을 하고 중간 계열에 있는 것들이 이런 PLA, PHA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생분해성도 아니고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전제를 깔고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생분해와 그리고 화학 합성을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 화학 합성한 것이 포함한 전체를 우리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바이오피, 바이오PP, 바이오페트는 결국 폴리에틸렌, PP, PT 난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바이오매스 유래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피마자유라든가 이런 걸로 바이오매스 유래 젖산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PLA, PBS, PHA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생분해는 돼요. 생분해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능력이 211만 톤이고 2024년에는 242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오 베이스 non 바이오데그레이블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이것과 바이오데그레이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로 봤을 때 현재 거의 뭐 그 반반씩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반반씩. 앞으로 이제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능력 2019년도에
바이오 플라스틱의 제조 능력과 2024년도에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 능력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바이오폴리에틸렌 한마디로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해서 폴리에틸렌 남분해성 폴리에틸렌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LCA를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바이오매스 식물들이 원료 재배 단계에서 CO2를 고정을 하잖아요. 강합성을 해서. 그래서 흡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 결과인데 석유계 PE와 바이오 PE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떠냐,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가 어떠냐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바이오 PE가 마이너스 3.09 해가지고 CO2 배출량을 키로당 마이너스 3.09kg CO2를 감축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LCA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남분해성이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한다 이런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식량과 경제 한마디로 뭐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 내에서 이제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식량과의 경쟁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근데 그 곡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식량과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토론이 뭐냐면 식량 수의 증가와 변화에 따라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리고 토지 이용상에 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전략을 해주고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뭐냐면 또 앞에 거랑 똑같아요. 식량하고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보고서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 챌린지에서 보고서죠. 그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을 장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식량 바이오 연료의 생산 확대 및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식량 자원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든다든가 뭔가 연료를 만드는 쪽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쪽으로 확대해 간다면 문제가 좀 된다. 그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또 기회도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대되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다가 리스크와 기회 요인, 그죠? 경쟁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생산 증가를 위한 정책, 농지 확대 등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하여튼 뭔가 이런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연료를 만들더라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량 바이오매스 제품 바이오에너지의 지속 가능 생산을 위한 뛰어난 대처가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에 관한 토론도 있었다는 거죠. 2018년도 보고서에 챌린지 포 서스테이너블 바이오 에코노미 해가지고 바이오매스를 산업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 식품과 경쟁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사회 환경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과 경제, 토지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대안이 바이오매스는 국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2030년, 50년을 전망해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위한 대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연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우리가 그 유럽의 신순환 경제 행동을 우리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내에서도 이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조달, 라벨링, 사용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재배 가능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럽 정책에서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덜란드 서큘러 에코노미에서도 굉장히 그 바이오매스 식료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대해 국내 시장 투입량을 점점 늘려간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녹에서 하던 서큘러 에코노미로 전환의 의지의 계획에서 그 안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관한 행동 계획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갖다가 증가시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프리퍼드 프로그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냐면 결국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바이오매스 제품 조달 제도와 민간 기업의 자주적 인증, 라벨링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측에서는 보시게 되면 바이오매스도의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상품에 바이오매스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일단은 그걸 우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바이오매스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라는 이런 게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매스가 몇 퍼센트가 포함되느냐를 갖다가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인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 팔더라도 플라스틱에 바이오매스로 만든 플라스틱이 얼만큼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바이오 PE의 수익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앞으로 석유 유래 PE와 바이오 PE에 대해서 차별을, 현재는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관세 적용해서 차별화를 주겠다, 바이오 PE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죠. 관세율에서 이런 제도를 일본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녹색 구매법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녹색 구매법 내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식물을 올려놓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량이 25% 이상 바이오 베이스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우대를 해주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서 생분해가 안 되는 남분해성 물질의 플라스틱을 이렇게까지 우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차라리 생분해에 대해서 우대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근데 제도 정책은 먼저 이쪽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대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바이오 PP 제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거는 슈가캔이에요. 슈가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탕수수죠. 사탕수수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오 PP 같은 경우도 원유로 만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원료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고, 바이오에탄올에서 에틸렌 빼고 프로필렌을 만들고 바이오 프로필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발효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옥수수든지 사탕수수든지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이 나오잖아요. 그 에탄올을 뭔가 또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분해해서 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고 거기를 또 이제 중합을 시켜서 폴리머를 만든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화학 변환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현재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여기까지는 하여튼 바이오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뭔가 폴리머가 분해된다 그랬을 때는 크게 보면 가수 분해형이 있고 미생물 분해형이 있어요. 미생물 분해형이 가장 일반적인 분해 방법이죠. 근데 미생물이 아닌 그냥 가수 분해, 산화 분해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산화 분해가 돼가지고 완전 생분해가 안 되면 그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각만 나지 완벽하게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 분해도 조각조각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지시키고 있고요. 완전 생분해 되는 것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수분해, 미생물 분해로 나눠진다. 그래서 퇴비화를 한다 했을 때 미생물 분해예요. 토양에 들어간다 미생물 분해예요. 근데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산화 분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분해 메커니즘을 가지게 할 것이냐가 생분해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분해되어 버리면 이게 성능이 없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의 기본이 이게 질기고 딱딱하고 뭔가 견고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확 분해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분해가 개시되게끔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칭이 돼서 분해가 개시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그 생활 환경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 환경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매립장에다 집어넣으면 분해가 되게끔 한다든가 생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뭔가 이게 뭔가 그 다른 환경이 됐을 때 그 뭐 농업용 멀칭이라든가 구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적으로 그냥 밭에 계속 깔려 있는 거잖아요. 1년 단위는 사용이 되다가 1년 지나면 탁 분해가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낚싯반, 낚싯줄 낚시할 때는 괜찮다가 이게 뚝 끊어져 가지고 바다에 딱 들어갔을 때 물하고 접촉이 한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분해되게끔 한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분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분해가 개시되는 거, 들어가가지고 분해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경로 메커니즘으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대응에 따라서 하여튼 요 폐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구재냐, 비내구재냐에 따라서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용도라는 거는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중, 뭐 생활용품, 의료 등 최근에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술 봉합사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게끔 유도를 한다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요. 생활용품 중에서도 뭐 칫솔, 컵, 쓰레기 봉투 이런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생물성 봉투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용도에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틀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이게 자연계 매체 접촉이 됐을 때 분해되는 것과 퇴비화를 하거나 바이오가스 장치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는 걸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내 생분해, 퇴비화, 바이오가스 크게는 이 세 개의 경로로 분해되게끔 설계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0% 생분해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생분해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 크게 보면 화학적인 프로세스,
그죠? 바이오 프로세스 그리고 가수분해 되는 경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게 이제 어느 경로로 어떻게 분해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프로세스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들은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생분해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가능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케미컬 프로세스라는 거는 일단은 에, 만들어지지만 이게 생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이드롤리시스라는 거는 어쨌거나 매차 접촉하면 일단 가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에 따라 그런 분류에 따라서 또 생분해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생분해성 수지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SCC, RSB 해가지고 그래서 바이오매스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SB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연료 이외의 바이오매스 제품 등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죠. 그래서 이제 제품 중에 바이오매스 정도를 갖다 인증을 해주는 인증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증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증 제도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 시험 방법과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유럽 레퍼런스 스탠다드 해가지고 EN, 13 이렇게 나와요. 이런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게 산업용으로 퇴비화할 때 퇴비화해서 분해가 완전히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인증을 주고요. 그리고 가정용 퇴비화 장치 내에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요 인증. 그리고 토양 내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 그리고 프레시워터, 물에 들어가게 되면 분해가 되는 종류. 또 해양,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분해가 되는 종류. 그래서 크게 우리가 생분해에 대한 어떤 인증 제도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용 퇴비화를 하느냐, 가정용 퇴비화를 하느냐, 그냥 토양에 집어넣느냐, 그리고 물에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그냥 프레시워터라는 건 일단은 하천이죠. 우리 일반적인 그 용수에다 집어넣느냐, 그리고 해양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증 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5개로.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 카테고리로 또 생분해되는 물질을 분류하고 또 용도를 또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생분해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리벌벌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퍼스트 플라스틱 우리 전문 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 소재,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